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잘 보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뉴스룸과 함께. 그렇죠. 이번 주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막 좀 약간 이상했잖아요, 사실. 네. 그랬는데 지금 밖에 살짝 나가 보니까 지금은 조금 선선한 느낌? 그러니까 비가 와서 아직은 햇볕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은 맞아요. 지금이 그나마 괜찮은 네. 자, 그런 날씨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네, 헤드라인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SK그룹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사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제 회사들의 합병을 이야기를 오늘 좀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주로 SK 에코플랜트 관련 이야기였는데 그거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랜트가 이제 오늘 이사회를 열고 반도체 모듈 기업인 에센코어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가스 전문 기업인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등 두 개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든지 뭐 우량 자산 내재화를 통해서 최근에 좀 에코플랜트가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게 되겠다라고 지금 회사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SK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에센코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센코어가 어떤 거냐면은 홍콩에 있는 반도체 모듈 기업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D램 메모리 모듈 그리고 이제 SSD, SD 카드, USB 메모리 제품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요 사업장을 보시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이고 사실 글로벌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질소, 산소, 또 아르곤 가스 같은 산업용 가스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산업용 가스와 액화탄산을 장기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은 보면은 이익이 굉장히 높은 회사, 수익성이 좋은 회사인데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기로는 예전에 SK 건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을 떼버리고 지금은 이제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PF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지금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SK 그룹 쪽에서는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좀 계열사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권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 SK 에코플랜트 밑으로 에센코어와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라고 하는 두 회사가 붙으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SK 그룹이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노베이션 지분율이 기존의 36.2%에서 55.9%로 그리고 이제 에코플랜트 지분율이 기존의 41.8%에서 62.1%로 각각 지금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주식회사가, 지주사가 이제 과반 이상의 지분율을 갖게 되면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던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지배력이 조금 높아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에코플랜트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많이 했던 게 보면 이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거죠? 그 친환경 사업까지 네. 이번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영역을 좀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회사 간의 시너지를 창출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비슷한 계열끼리 지금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이노베이션이랑 ENS를 합치면서 에너지 쪽을 좀 강화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말 그대로 플랜트와 건설 쪽에서 좀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반도체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주사는 아니지만 그런 중심이 되는 회사로 이번에 계열사를 합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회사 간의 시너지가 말 그대로 창출이 좀 많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성장 분야를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많이 강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SK 그룹이 최근에 뭐 위기설이 조금 많았잖아요. 네. 뭐 자본이 좀 안 돈다. 혹은 이제 SK온이라든지 에코플랜트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지금 많이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회사들이 위험해졌다기보다는 경영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SK그룹 전체의 위기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 SK그룹 쪽에서는
좀 조기에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리밸런싱을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계열사 간 재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 사실은 뭐 에코플랜트 이야기보다는 ENS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많이 있죠. 들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다녀오셨던 그 기자간담회, 네네. 기자간담회에서도 아마 기자분들이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SK ENS의 그 90% 지분은 주 SK가 들고 있지만 네네. 나머지 10%를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주식의 그 주당 가치를 산정을 해보면 이게 예전에 29만 원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SK ENS와 SK 이노베이션의 합병에서의 이 그들의 가치가 그 주당 가치가 13만 원으로 책정되니 네. 난 29만 원에 샀는데 왜 이거 13만 원에 산 걸로 합병을 처리하냐? 그러면 네. 거의 절반을 갑자기 손해 보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첫 번째로 KKR을 설득하는 게 힘들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의문이었었고. 맞습니다. 두 번째가 그럼 KKR이 당연히 29만 원에 산 걸 13만 원에 팔라고 하면 안 될 테니까. 네. 그럼 주식회사 SK 쪽에서 ENS에게 돈으로 주든지 29만 원을 아니면 29만 원에 준하는 무슨 사업을 주든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SK 쪽에서는 좀 설명을 해줘라 라고 네. 하는 질문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SK 쪽에서도 아직까지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제 어제 박상규 대표라든지 추 대표 같은 경우에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은 네. 이게 불확실성이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크게 지금 우리가 계획안을 내놓은 거에서 달라질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이 사실 많이 들어왔던 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약간 한 3조 1,900억 원인가요? 지금 네.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지금 SK ENS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2조 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KKR 쪽에서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요 사업을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갚아야 될 텐데 그렇게 지금 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ENS 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업군이 사실은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7개 회사의 도시가스 사업인데 이들이 캐시카우예요. 제일 큰 캐시카우죠. 네, ENS가 사실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 캐시 플로우를 좋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그 7개 회사인데 그 회사를 빼고 합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좀 말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상환을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가능성이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한다. 네. 어떤 이유로? 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네. 해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그 경영진들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합의점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거죠? 그러면 한번 네네. 그걸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제 합병 비율은 정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1대 1.19, 1.15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졌는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의구심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그럼 이게 1대 1.2로 책정이 됐을 때 네네. 과연 도시가스의 가치를 포함시킨 거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없이 만약에 SK 이노베이션과 합병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SK 이노베이션 주주들도 아니 안고 없는 찐빵 인수한다는데 그거 우리가 왜 찬성해 줍니까라는 그렇죠.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네. 그런 논리의 주장들이 요 며칠 사이에 속속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본 게 뭐냐면 그럼 실제로 이 합병 비율을 정했을 때 과연 도시가스 7개 회사가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는 도시가스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은 주식 그 자산 가치로 기준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랬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훨씬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SK 소액 주주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는 시가로 하고 이제 여기는 여기는 ENS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중치를 둬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가치를 산정을 해서 여기는 11만 원, ENS는 13만 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SK 이노베이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뭐 그런 사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이 나왔던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거를 RSCP를 만약에 상환했을 경우에는 7개 회사 없이 SK ENS의 가치가 산정이 되면 이거는 과다하게 지금 가치가 산정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공시를 다시 한번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 네. 보니까 그 가치 산정을 할 때는 이미 그 7개 회사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포함되지 나왔으니까. 않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지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SK ENS를 그러면 가치를 얼만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공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 SK ENS의 가치는 주당 13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13만 원을 책정했을 때에는 SK ENS의 자산 가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자산 가치가 한 8만 2천 원 정도 되더라라는 네. 걸 계산을 해보고 근데 자산만 갖고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네. 자산은 똑같이 1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높은 기업은 밸류에이션 더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 가치로 비교를 그러니까 수익 가치로 추산을 해보니까 SK ENS의 주당 가치는 16만 원이더라. 근데 자산 가치만 놓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수익 가치만 놓고 비교할 수도 없으니 이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적절히 섞어서 공정 가치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13만 원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그리고 수익 가치를 계산할 때 과연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었는지 안 들어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거는 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자산 가치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인데 네. 여기서 보면은 조정된 순자산 가액 중 보통주 이외의 순자산 가액이라고 해서 2조 1천억 원을 6조 원에서 빼거든요. 네.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2조 1천억 원 이게 뭐지? 2조 1,878억 원입니다. 네. 이게 뭐지라고 하니까 여기 주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주사를 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 주사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일단 7개 도시가스 회사 이 가장 핵심 캐시카우인 7개 도시가스 회사를 현물 상환을 하게 됐을 때를 가정해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조정된 순자산가액 중 보통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도시가스 회사의 자산 가치가 2조 1,878억 원입니다. 라고 네. 해서 그거를 빼봤더니 그러면 SK ENS의 순자산 가치는 3조 8,269억 원이구나. 요걸 주식 수로 나눠 보니까 8만 2천 원이 나오더라라고 네. 하는 계산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서 일단 그 7개 도시가스 회사는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가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 가치로 한번 따져 보면은 일단 주주 가치가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겁니다. 부채를 제외한 주주 가치가 10조 원으로 수익 가치가 산정이 됐었어요. 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지금 KKR에게 상환해야 되는 이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할 수도 있는 상환 전환 우선주의 가치가 3조 1천억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럼 10조 원에서 3조 1천억 원을 빼면은 이제 보통주의 주주 가치가 7조 8천억 원이 되니까 네. 이 7조 8천억 원을 주식수로 나눠 보니 16만 8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계산이 있었던 걸 보면 네. 수익 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그리고 자산 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사실 이 도시가스의 가치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SK ENS는 KKR에게 현물로 도시가스를 넘기든 네. 아니면 그 도시가스의 그 현금으로 RSCP를 주든 네. 아니면 세 번째 방법으로 뭔가의 협상을 하든 네. 결국 뭐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말 그대로 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네. 다른 건 뭔가를 줄 거를 지금 만들어 내야 되느냐라고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SK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현재 돈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뭔가 이렇게 상환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 필요해서
이렇게 네. 하는데 돈을 주면 그렇죠. 3조를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합병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뭔가 KKR과 다른 지금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취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 이유가 제보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어제 나오고 하루 동안에만 해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밸류업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이제 SK도 결국에는 이거 밸류다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지적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과연 그럼 진짜 밸류다운인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이게 불필요한 합병이었느냐 이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 저희가 오늘 이제 그 특히나 좀 세 가지 정도 이제 지적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주의 어떤 그 지주의 밸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주의 밸류업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게 나머지 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가운데도 상장사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 그렇죠. 상장사 주주 입장에서는 밸류다운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SK는 이번에 근데 좀 많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제. 네. 어쨌든 뭐 소액 주주들도 물론 본인들도 많이 양보를 한 게 있고 KKR이라든지 다른 주주들한테 양보를 시킨 부분. 또 하나는 SK ENS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지금 양보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쪽만 양보를 당연히 안 시켰죠. 이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1.19라고 하는 그 비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룹 입장에서는 양쪽의 모든 곳에 이제 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상장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ENS라든지 지금 오늘 나왔던 이제 에센코어라든지 다른 회사들 대부분 다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많은 이제 일반 소액주주들한테 최소한의 지금 이제 피해를 주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었다라고 SK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폴마이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난 아니야. 그럴 거면 산하회사 상장하지 말아야지. 사실 이게 네. 극단적인 거버넌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 기업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은 지주회사만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쵸.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뭐 사업부들 네. 를 다 합쳐서 그냥 지주회사 하나 상장시켜 놓으니까 사실 그 차이, 그러니까 그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네. 않고 기업 가치 밸류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긴 하나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탄생부터가 자회사들과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 우리나라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140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네.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의 120달러어치까지 거의 꽤 15%인가요? 꽤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우리 정프로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네. 정방골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던데. 네. 네, 아침에는 되게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대한상의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대한상의 컨퍼런스에서 최태원 회장이 인공지능 수익 모델이 없으면 엔비디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이야기 전에 앞으로 2, 3년간 엔비디아의 아성을 따라잡을 만한 기업은 없다라는 네. 이야기가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면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비디아에게 최소한 2, 3년간은 적수가 없을 것이라고 최태원 회장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인공지능 수익 모델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그 아성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제시한 건데 저는 요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체라고 네. 하면
저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독주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 시나리오가 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 3년 뒤에 엔비디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던 그 시나리오의 근거를 들면 최 회장은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어내는 모델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LLM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서 내 것을 남의 것보다 좋게 만드느냐 경쟁하는 게 지금 상황이고 이걸 갖고 나중에 돈은 자연스럽게 벌게 되겠지 하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인공지능 수익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엔비디아의 시대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엔비디아는 아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를 경쟁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초반에 우리가 그 자동 전기차 경쟁했을 때 것처럼, 그러니까 네. 배터리 경쟁했을 때처럼 어떤 배터리가 가장 성능이 좋으냐, 어떤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좋으냐를 경쟁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면,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 LLM의 어떤 그 LLM의 생태계 자체를 잡아야지 나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1등을 잡느냐가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AI 수익 모델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사그라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아주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는 이상 적절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사서 사용하면서 네.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자라는 수요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는 최고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네. 오히려 조금은 저전력을 사용하고 조금은 낮은 그 성능을 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수익 모델과 부합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의 그 아성 자체가 좀 무너질 수가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어디냐? 최태원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각자 A식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A식 반도체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A식 반도체요? 그러니까 A식 반도체 여러분들은 아시죠? 네. 우리 구독자라면 다 아실 겁니다. 네. A식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것보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칩을 쓰려고 하는 욕구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무너뜨릴 아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의 경쟁자인 AMD나 ARM도 GPU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만든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을 잘했던 이들이 만들 수 있다면 그 시대가 됐을 때에는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싸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은 오히려 엔비디아의 아성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FI님이 말씀 주셨네요. 네.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그렇죠. 주문형 반도체.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회의에서,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는데 뭐냐면 다시 한번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사실 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인덱스 시간에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버린 AI가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공지능 LLM이 없을 때 네. 근데 오픈 AI의 LLM을 이용해야만 한다면 그럼 만약에 국가기관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군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국정원 뭐 이렇게 국정원. 해볼까요? 뭐 국정원 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공지능을 해야 될 때 그러면 그 극비의 자료들을 오픈 AI에게 갖다 주고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죠. 보안 다 털리겠네요, 진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결국은 요즘에 정말 많은 국가들이 소버린 AI라고 해서 그 국가의 인공지능 LLM을 구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너도 나도 LLM을 만들 수 있냐?
그게 안 되죠. 쉽지 않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는 계획하고 있는 바는 그러면 우리가 LLM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LLM 모델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모델에 당신들의 정보를 넣어서 그걸 사용하세요라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네이버의 현재 소버린 AI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가 필요한 국가와 기관에 네이버가 기술력을 제공하고 이게 그겁니다. LLM 모델 제공하고 네. 그 다음에 AI 시대에 다양을 더하는 역할을 네이버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 3월에 네이버는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아람코 디지털과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게 딱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랍어 초거대 모델을 우리가 줄게. 당신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국가별로 보더라도 요즘은 그 소버린 AI를 프랑스,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다 각자의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 일본이 왜 굳이 라인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배째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인공지능을 누구 걸 쓸 거냐의 결정에 있어서 네. 그 판단이 들어갔다는 설들이 좀 업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라인이 그 나라의 국민 메신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데이터가 많은데 그거를 갖고 싶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소버린 AI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네. 최수연 대표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한지원 기자가 스마트폰 시장 요즘 약간 뭐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새로운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한지원 기자 오늘 뭡니까? 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 Z 플립 6가 이제 출시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사전 판매가 91만 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제 전체 사전 판매 중에 2030 세대가 기존 43%에서 50% 넘으면서 이제 좀 원래 갤럭시는 아재폰이라는 그쵸. 말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을 탈피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홍대점에 위치한 그 삼성 스토어입니다. 네. 갤럭시 스튜디오 체험존인데요. 우선 이번 갤럭시 Z 폴드의 특징이 전작 대비 14g 정도 가벼워져서 네. 좀 휴대성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네. 실무 사진을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그 화면이 있는 외형은 전에 모델과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성능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2030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카메라 부분이잖아요. 카메라죠, 카메라. 네. 네. 무조건 카메라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쵸. 이제 줌 2배까지는 화질 저하 없이 확대되고 이제 네.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네. 또 오늘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은 7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가 최종 91만 대로 집계됐고 또 역대 최고 사전 판매를 기록한 건 사실 작년입니다. 작년 그 5 시리즈 모델인데 네. 그때는 102만 대를 팔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91만 대니까 좀 네.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못 판 거긴 판매량은 한데, 조금 네네. 적네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글로벌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네. 부품 가격 상승 때문에 좀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또 코로나 기점으로 침체됐던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오. 위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올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상장했고 네. 또 이제 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 좀 더 잘 팔렸다 네. 이렇게 보긴 했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은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입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3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고 분석했고 네. 또 2분기 출하량은 이제 전년 대비 한 12%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표를 보면은 네.
그 점유율 순위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이긴 한데요. 네. 또 그 카날리스가 집계한 점유율 순위인데 1위 삼성전자, 뭐 2위 애플, 3위 샤오미 이렇게 순인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많이 갖다 네네네. 붙었네요,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신제품이 좀 흥행하고 있긴 한데 네. 2, 3등 차이가 약간 1, 2% 수준이니까 좀 삼성전자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샤오미도 신제품을 출시하거든요. 네. 근데 다음 사진 보면은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이게 왼쪽이 오늘 저녁에 나오는 샤오미 그 폴더블 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얇은 거 좀 보이시죠? 네. 되게 얇긴 얇다. 네, 와. 두께가 1cm도 안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적은 이제 게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엄청 화제인데 네. 그 샤오미가 이제 두께를 줄일 수 있었던 게 좀 자체 개발한 그 접히는 부분 힌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자체 개발을 하면서 저걸 좀 경쟁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애플인데 네. 2026년에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고 이제 나서면서 좀 삼성전자가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폴더블 폰 6의 이제 시리즈 역량으로 삼성전자의 하반기 점유율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긴 했는데 네. 네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026년에 폴더블 폰이 출시한다 해도 그때 되면 이제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이제 커져 있으니까 좀 시장 점유율이 줄어도 판매량은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또 새로운 성능을 좀 좋게 하고 이제 디자인도 좀 중요하고 네, 하니까요. 그쵸. 네. 아니 그 정작 한지원 기자가 네. 지플립으로 갔다가 애플 돌아왔잖아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그 4를 썼었는데 네. 제가 1년 만에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접히는 게 조금 그 들고 다니기 주머니 넣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불룩해져서. 네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아이폰을 뭐 쓰기도 하고 뭐 맥도 쓰고 그 아이패드도 쓰니까 이제 좀 생태계 파괴가 그렇죠. 호환성이 또 거기는 네, 배출끼리는 잘 중요하니까. 되니까. 네. 맞아요. 아. 지금 제가 오늘 저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이폰 이거 플립이나 폴더블 언제 나오냐고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폰 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2년 더 기다려야겠네요. 그분들은. 2026년이면 네. 그러네요. 야, 그러네요. 자, 샤오미가 이제 오늘 밤에 또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올림픽 때문에 네. 너도 나도 이 시점에 내놓고 광고 빵 때려갖고 그쵸. 판매를 확 올리려고 네.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되게 긴장될 것 같아요. 1분기 때 폴더블 폰 네. 시장 1등을 뺏겼죠. 화웨이한테 네네. 뺏겼죠. 그럼 이번에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2분기는 아무래도 좀 선점 효과가 있었으니까 네. 1위 탈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3분기 중요하겠네요. 진짜. 3분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해외 뉴스긴 한데 너무 좀 충격적이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대선 후보를 수락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연설을 하는 과정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 귀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에서 20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요? 네, 기존에는 60에서 100%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 오늘은 2배 올렸어요. 아. 100에서 200%. 예를 들어서 BYD 자동차 전기차 3천만 원짜리 들어오면 이제 1억 주고 사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 공짜로 수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에 자동차 팔려면 미국 들어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차 만들고 여기서 미국 사람 고용하고 판매를 해야지 이제는 관세적인 그런 이제 뭐 해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자료 그 영상이라든지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을 많이 줬어요. 그랬죠. 들어오면은 지원해 줄게, AMPC 줄게 이러면서 지원책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니들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규제를 줄 거야. 니들 우리가 때려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공포적인 네. 정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해석을 내놓기로는 중국 차를 지금 막기 위해서다 또 중국 전기차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어쨌든
전기차 자체가 미국에서는 판매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해석으로는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대부분 업체들은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는 제외됩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네. 굉장하게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게 되게 특이했던 네. 게 그 IRA를 폐지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트럼프를 네. 굳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후원금, 정치 그렇죠. 후원금을 내면서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테슬라 차량은 IRA 보조금 없이도 기존에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이 없어도 나는 이 차를 살만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현대차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없이 과연 살 거냐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그 회사의 다른 내연기관 차를 사지 왜 내가 포드 F150을 사지 왜 F150 라이트닝을 사겠느냐.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보조금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은 다시 테슬라의 집중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또 다른 많이 해석이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만약에 중국차를 막기 위해서 훨씬 중국 전기차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 또 미국에 지금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제가 주가를 한번 봤어요. 주가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그 트럼프의 대선 행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달 동안 한 37%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별로 그 오늘도 한 3.13% 올랐고요. 제가 작년이랑 비교하니까 10% 넘게 빠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제가 봤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오늘 하루에 3.13% 올랐습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의 주력 배터리 공급 업체죠. 네.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또 밑에 딸려 있는 여러 지금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오늘 에코프로 BM도 한 6.48 올랐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4% 넘게 올랐고요. 네. 여러 기업들이 지금 오늘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은 사실 지금 LG 엔솔에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퓨처엠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결국에는 K 배터리 업체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까지 다 막히게 되면 결국에는 배터리는 K배터리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3사가 잘 나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밑에 딸려있는 다른 소재 부품 업체들도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주식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이 많이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채권에서도 일어나고 뭐 가상화폐에서도 일어나고 자동차에서도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트럼프 트레이드마다 산업마다 좀 영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류종 기자가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줬네요. 자, 이렇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이네요. 네. 아까 왜 한지원 기자만 뽀샵 해주냐고. 네, 원래 엄청 하얘요. 피디님 우리도 좀 해주세요. 야, 자. 한 화면 안에서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자, 그러면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